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9급 및 7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 대비 OX 문제 71번에서 80번까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 거고요. 71번에서 80번도 법인세법 문제입니다. 자, 법인세법 71번 문제.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입금 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다. 자, 일단 OX 생각해 보세요. 답은 X죠. 자, X라고 생각한다면 어디가 틀렸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디가 틀렸죠?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자, 다시 정확한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셔야 돼. 특수관계자라는 이름이 특수관계인이라고 바뀐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특수관계 특관자 이렇게 줄여서 부르시는데요. 그건 실무하실 때 무슨 상장회사나 큰 기업에서 그렇게 쓰는 거고 우리 세무사나 세무공무원 이런 세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 돼요. 입에서 정확한 용어가 튀어나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말고요. 뭐 세무 대리인과 세무 공무원이 만나서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그 업무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정확한 법적 용어를 얘기하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입에서 정확한 용어가 튀어나가도록 평상시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특관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원래 특수관계인이고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입금으로 본다. 원래 자산의 저가 매입은 잘 하신 거예요. 자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원래 회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자산을 싸게 사면 원래 세무 조정을 안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거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다. 그러면 목표는 뭐냐면 뭐 입법 취지 이런 거 됐고요. 이 경우만 세무 조정을 해요. 그건 외우세요. 저가 매입은 원래 조정 안 하는데 딱 이 경우에만 세무 조정한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그 취득한 유가증권의 세무상 취득 원가를 취득 당시부터 아예 시가랑 동일하게 맞춰놓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뭐 증여세를 과세를 피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걸 다 피할 수 있어서 입법 취지는 굳이 뭐 알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건 실무하실 때 한번 재미삼아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가 매입은 원래 조정 안 한다. 그런데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건물이나 토지는 상관없는데 유가증권, 주식채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면 자, 세무 조정을 하는 목표가 뭐냐면 시가로 맞추기 위한 건데 매입가액은 회계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 금액을 입금 산입하고 세무상 자산가액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유보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를 입금 산입하는 게 아니고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 금액을 입금 산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유보로 처분했다가 나중에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반대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반대 조정을 할 때에는 마이너스 유보가 오면 되니까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유가증권이 최초에 100주였다가 취득 당시 100주였다가 50주를 처분한다 그러면 유보의 반만 없애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사후 관리를 하는 거를 세무조정으로도 물어보고 말 문제로도 엄청 많이 물어봤죠. 자, 71번 원칙적으로 자산의 저가 매입은 세무조정 안 하는데 유일하게 세무조정하는 조건 첫 번째 특수관계인 그리고 엔드 개인 매입한 거가 유가증권 그리고 저가 매입 고가 매입은 부당행위나 뭐 이런 걸로 가요.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는 세무상 취득원가를 뭘로 맞추고 싶다? 시가로 맞추고 싶다.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매입가액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으니까 차이 금액을 무조건 조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입금 산입 다른 거 아니고 소득 처분 유보. 자, 정확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시고요. 72번으로 갑니다. 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세무상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 수중 이익을 의미합니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채무 면제이익을 얘기하는데요. 한번 쭉 이제 세 줄 다 읽어보시고요. O인지 X인지 잠깐 생각해보세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자, 답은
맞나요? 맞는 지문인가요? 틀린 지문인가요? 틀린 지문입니다. 왜요? 가끔 오도 있어요. 무조건 다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가끔 오도 있는데 이 지문은 틀렸다. 어디가 틀렸는가? 일단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은 원칙은 입금 항목이지만 얘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했다. 그럼 입금 불산입 항목은 맞아요. 그런데 이미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세법상의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그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입금불산입에 세무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틀린 거고요. 자, 옳은 지문. 이거 원칙은 그냥 먼저 적어봤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자산수중이익 그거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에요. 자,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입금 항목입니다. 근데 자산수중이익에 여러분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 또 공사부담금, 보험차익도 원래는 자산수중이익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입금으로 과세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세 이연, 이번에 낼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일단 원칙적으로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입금 항목이지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즉 자산수중이익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자 세무상, 회계상 아니에요.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만약에 충당을 했다. 그러면 입금불산입에 세무조정을 해줘요. 자, 입금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등을 설정한 국고보조금 등이다. 그러면 걔는 이미 세법상의 혜택을 한번 받기 때문에 두 번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국고보조금 제외,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가장 최근에 괄호 부분이 가장 최근에 2020년인가 21년인가 그때 단서로 들어온 거니까 앞으로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올 수 있으니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73번 자, 의제배당 문제입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이 나오면 일단은 원칙적인 입금 불산입 항목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건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자, 두 가지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 전입하느냐 아니면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느냐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한 경우에 주주의 의제배당에 해당된다. 자, 한번 볼까요?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했다.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했느냐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느냐 이거는 맞나요? 틀리나요? X죠? 왜요? 으로써 자 보세요. 둘 중에 또는이에요. 또는 여기는 으로써니까 and죠. 자,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면 원칙적으로는 의제배당이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의제배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주식 소각이익이 원래 법인세가 과세되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 소각일부터 2년 이내 자본 전입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또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성격이 우리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2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가 하거나 또는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월. 여기는 으로써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으로써 하나요. and가 아니고요. and가 아니고 또는이에요. 또는. 그래서 일단 의제배당이다. 이거를 의제배당이다. 입금 항목이다. 법인세를 과세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어찌됐건 법인세를 과세한다. 의제배당이다. 입금으로 본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 전입은 둘 중에 하나 또는입니다.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 전입을 했느냐 아니면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느냐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면 의제배당이 맞다. and가 아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74번으로 갑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광원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게 이제 원래 국세 환급 가산금이라고 하는 국세에 대한 이자죠. 근데 이제 과원합금 환급금 이자도 똑같은 건데 자, 얘는 입금불산입 항목 맞고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은 입금 항목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답은 X. 여러분 매출세액이 뭐죠?
거래 징수한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서 국가에 갖다 낼 세금이죠. 예,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한 세금이에요. 이건 국가 돈이에요. 그래서 입금이 아닙니다. 입금이라는 거는 내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도둑이죠. 자기 돈이라고 하면. 그죠? 자, 국세 또는 지방세 과원합금 환급금 이자 또는 국세 환급 가산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이런 것들도 전부 입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내가 매출하면서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억이다. 그럼 부가가치세 10억을 같이 거래 징수할 거고 부가가치세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이라서 미래 현금 유출 부채입니다. 부채고 이거는 입금이라는 거는 수익 잡는다는 얘기인데 수익 아니에요. 됐죠?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위에는 입금 항목이다 했으니까 여기가 틀린 거죠. 됐죠? 자, 요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75번. 여러분 대손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했다라는 말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즉 대손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회계랑 똑같아요. 일단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요.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한다. 자, 생각해보세요. OX. 이건 사실 잘 몰라도 바로 무슨 뜻인지 몰라도 답이 OX가 나와야 돼요. X입니다. 왜요? 자, 어디가 틀렸나 찾아보세요. 여러분 송금에 산입했다가 또 송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아니죠. 송금에 산입했던 거는 다시 뭔가를 엎을 때 그 사후 관리를 할 땐 입금에 산입하는 거예요. 송금에 산입한 항목을 또 송금에 산입해요? 아닙니다. 대손충당금을 맞는 질문 송금에 산입했다는 거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그러한 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했다. 이건 회계 기간 중에 대손 회계 처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제일 먼저 뭐 한다?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 회계도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혹시 대손충당금 금액이 크다 그러면 남은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컵을 엎는 걸 보여드리죠. 컵을 뒤집어 엎는 거. 우리 회계는 보충법으로 설정을 하죠. 기말에 5억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전에 2억이 있다. 그럼 추가로 3억만 보충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세법은 그렇게 안 하고 2억을 환입해버리고 5억을 새로 설정하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세무조정도 2번이나 나왔죠. 자,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환입한다가 입금에 산입한다예요. 그래서 전년도 말 거는 남으면 전부 환입해버리고 새로 설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잘 몰라도 당초에 송금에 산입했던 게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금에 산입해야죠. 환입한다. 송금 산입했던 거를 뒤집어 엎을 때는 입금에 산입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송금 산입했다가 다시 송금 산입하면 이게 뭔 소리예요? 그쵸? 이게 틀린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지문도 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도 동일한 지문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사업소득자들도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매출채권,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매출채권 대여금 같은 건 안 되고 사업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열거주의라서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라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거지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전부 다. 그러니까 채권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빼고서는요.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설정 대상 채권의 종류는 좀 다릅니다. 소득세법이랑 법인세법이. 그거는 공부할 때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6번으로 갑니다. 건설자금이자 이게 이제 회계상으로는 뭐죠? 차입원가 자본하죠.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시 자, 특정 이제 차입원가 자본을 할 때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자, 준공이 뭐예요? 사용 승인. 준공이 취득이 완료된 날,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자본화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만 특정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자, 수입이자는 어떻게 한다?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한다. 자산 처리하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지문이 3개인 거예요. 지금 3개입니다. 자, 특정 차입금의 연체로 인해서 생긴 이자는 원본에 가산했으며 그 이자를 원본에 가산했으며 가산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이 이 연체이자 말하는 거죠.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이자는 송금으로 한다. 자, OX 찾아볼까요? 답은 O 맞습니다. 왜요? 자, 일단
뭐 앞에는 무슨 얘기인지 첫 번째 문장은 뭔지 아시겠죠?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시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하는 게 뭐다? 자산 처리하는 거.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는 게 자산 처리한다는 거고요. 다만 특정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한다. 회계도 이렇게 하시죠. 다만 연체이자 보세요. 이 연체이자는 차입금 자체 원본에서 생겼으니까 얘는 자본화 대상이에요. 그런데 원본에 가산한 금액이 뭐예요? 요 연체이자죠. 그럼 보세요. 그거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자에 대한 이자니까 얘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얘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가 송금으로 산입한다예요. 여기서는 자, 송금으로 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다? 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단기 비용 처리하라. 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이 뒤에 또한 뒤에 있는 지문 엄청 많이 나온 지문이죠. 앞에 것도 다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회계에서 부르는 거를 세법에서는 우리 지급이자 송금불사님 채비건업 해갖고 우리 건설자금이자 세 번째 단계로 우리 지급이자 세무조정 순서의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으로 반영하는데 지금 이 지문에는 없지만 회계랑 세법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또 뭐죠? 회계는 재고자산과 우리 적격자산 건설자금이자 차입원가 자본화를 할 수 있는 자산 대상 자산이 재고자산도 가능하고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또 투자자산도 가능한데 세법은 오로지 유무형 자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에 대해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했다. 그럼 그거는 틀린 지문인 거예요. 아까 그럼 틀린 거니까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세법에서는 유형 무형 자산에 대해서만 건설자금이자 송금불산입 하여 유보로 처분해서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산하는 거고요.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처리 안 하고 단기 발생 즉시 전액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77번으로 가겠습니다.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 금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이죠. 에서 사채 발행가액을 의 합계액을 공제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송금불산입 항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정답 찾아볼까요? OX 뭐죠? X 왜요?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손익의 귀속 시기 문제죠. 자, 손익의 귀속 시기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다음에 우리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뭐 장기 할부 매출 같은 거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상각한다. 요 말이 나와야 돼요. 상각이라는 말은 됐고 기업 회계 기준이 나와야 돼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든 뭐하든 어찌됐건 기업 회계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래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서 액면가액에서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결국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방법. 상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송금에 산입한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자 비용으로 가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세법상으로는 여러분 개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게 액면가액인 우리 액면가액 사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 금액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세법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회계 개정으로는 구체화해 보자면 할인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했을 때 할증 발행 차금이 모두 세법상으로는 요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액면가액과 차이가 나는 금액은 전부 다 세법은 요렇게 표현해요. 비슷한 거 있잖아요. 세법에서는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게 회계에서는 평가 손실과 손상차손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제 수업할 때 해드리는 건데 회계는 개정 과목이 주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 과목 이름을 구분을 하는데 세법은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손상차손과 평가손실을 둘 다 세법에서는 평가손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을 세법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회계상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랑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없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수업을 들으셨으면 제가 이미 세법 개론 때는 설명드리는데 안 궁금했는데 내가 괜히 설명했나? 아무튼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딱 두 개죠. 원래 세법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른다라고 대놓고 얘기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에 이거 다 법조문입니다. 개념이 아니고요.
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는 기업회계 기준을 따른다라고 돼 있는 조문 자체가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상각,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 그래서 기업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아시다시피 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자, 요거 하는 회사들은 다 외감 대상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해갖고 왔겠냐 이 개념인 거죠. 자, 이것도 그 되게 좀 많이 나왔던 지문들이라 제가 이제 법인세법도 말 문제 중에서 좀 잘 나오는 문제들이 특정 지문들이 있어요. 그거를 뽑은 거니까 열심히 암기하시고 하면서 더불어 이제 그 수익 인식 중에서 매출, 장기할부 매출의 경우에 현재 가치 할인 자금 나오면 걔도 상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상각한다. 그래서 입금 매출일 땐 입금이겠죠. 상각이기.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건 이자 비용이니까 손금이 되는 거고요. 입금 손금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을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느냐 아니면 손금 불산이 파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발행 시점에 비용 처리할 거냐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옳은 지문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나오면 문장에서 뭐부터 찾아야 된다. 옳은 지문이 되려면 기업회계 기준부터 찾아야 된다. 자, 그 다음 78번. 자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한다. 문장을 보자마자 하도 지문을 많이 봐서 이게 어디 나오는 지문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시험장에서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세무사도 건 공무원이건 똑같아요. 다만 세무사는 생각 안 하고 바로 계산할 수 있게끔 거의 몸이 계산기에 그러니까 계산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계산 방법을. 근데 말 문제도 좀 외워야죠. 그러니까 범위가 좀 더 넓은 거고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계산보다는 말 문제 논리죠. 그래서 오히려 더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말이 더 어려워요. 의외로. 아닌가? 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하고 하시는 게 아니고 법 조문이에요. 이게 뭐 그 약간 국어적으로 생각하실 문제도 아니고 국어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법 법조문의 OX를 찾는 거예요. 이거 법조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아닌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그 지금 보고 계시는 OX 문제가 다 제가 뭐 이제 위에는 틀린 지문이고 대부분 틀린 X가 더 많으니까 밑에 거가 정답이 이제 옳은 지문이지만 대부분 제가 개념 설명을 해놓은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빼고서는 다 법조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법 조문이 90% 이상이에요. 전체 시험 문제 조문 문제잖아요. 왜? 공무원은 조문을 해석해야 되니까. 과세를 적법하게 하려면 조문을 적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목적 적합한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말 문제로 내는 게 맞습니다. 이 말 문제가 다 뭐다? 법 조문이다. 그래서 정말 예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이해는 했는데 시험장에 가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통으로 외워져 있어야 돼요. 조문을. 그래서 일단 부득이하게 제가 공무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세법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왜요? 조문을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여러분께 법조문 원문을 읽어드리고 개정돼도 그 원문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거의 특히 국세기본법 이런 것들은요 통으로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꾸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고요. 자, 조문을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X입니다. 임대료 이거는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거는 어디에 나온 문제다? 손익의 귀속식이죠. 손익의 귀속식이 임대료 또는 임차료의 손익의 귀속식이고요. 여러분 월세를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죠. 그러면 주는 자의 귀속시기와 받는 자의 귀속시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 임차료를 같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지문 자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지급 기간이 임대료 지급 기간은 맞아요. 임대 기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고요. 초과여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제가 아까 보자마자 틀렸다고 한 게 이거고요.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고요. 보세요. 이 옳은 지문에 회계 처리한 경우는 세법에서 계상한 경우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회계 처리인데 없죠. 이거 회계 처리했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고 혹시 회계 처리 안 했으면 입금 산입, 송금 산입에 세무 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임차료는 원칙적인 손익의 귀속 시기가 말로 할게요. 약정일입니다.
만약에 약정이 없으면 원칙, 약정이 없으면 원칙이 약정인데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지급받은 날, 주고받은 날.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발생주의가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회계 처리했다. 각각의 기간 경과분을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했으면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했으면 인정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회계 처리를 안 했어도 여기에 전제 조건 임대 기간이 아니고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고 1년 초과한다. 그러면 회계 처리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발생주의 기간 경과분을 인식을 해야 되고 혹시 회사가 회계 처리를 안 했다. 그러면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받는 자는 미수수익, 지급하는 자는 미지급 비용. 이거를 강제로 회계 처리 안 했으면 회계 처리가 돼 있으면 냅두시고 회계 처리 안 했으면 강제로 입금 산입, 송금 산입에 조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강제로 입금 산입, 송금 산입, 회계 처리, 세무 조정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 기간이 아니고 임대료 지급 기간. 이게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임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2년간 빌려서 쓴다 이거고요. 이제 빌려준다 이거고, 임대료 지급 기간은 한 번 월세 주면 그 다음 월세 줄 때까지의 기간. 그럼 보세요. 2025년 3월 31일 날 월세 주고 그 다음 년도 3월 31일 날 월세를 주는 건 초과가 아니죠. 딱 1년이죠. 그래서 그때는 1년 초과가 아니라는 거. 딱 1년 만에 주는 거는 1년 초과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년 이상이 아니고 1년 초과여야 지금 위에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회사가 이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기간 경과분을 만약에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면 입금 산입, 송금 산입의 세무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건 조정으로 나와도 어렵고 말문제로 나와도 어려운 지문입니다. 잘 나오는 지문이었고요. 자, 79번으로 갑니다.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법이 나왔고요. 유무형 자산에 평가 시 괄호 빼고 일단 읽어볼게요. 평가한 후의 금액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럼 평가한 후의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거는 평가를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빨리 판단해 보세요. 아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3초 기다릴게요. 틀렸죠? 왜요? 법률에 따른 평가증만 인정하고 평가감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인데요.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평가를 일단은 인정을 해요. 뭐만? 평가 증액, 그러니까 평가 이익만 인정을 하고요. 평가감은 즉 평가 손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법률에 따른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평가증은 인정하지만 평가감은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이익은 인정하지만 평가손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입금 항목이잖아요. 입금 항목은 원래 이제 그 결산 조정 항목이 없습니다. 결산 조정 항목은 송금 항목에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결산 조정이냐 뭐냐 따지실 필요 없어요.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문만 그냥 외우세요. 그럼 세무 조정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요거는 실무 가서 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뭐 시험에 나오거나 이러지는, 평가 손실을 혹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송금 불산입 하시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이제 장부가액을 다시 증가시켜야 되니까 유보로 처분하시면 되는 거죠. 송금 불산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세무 조정에 나오면 그 정도만 나올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별로 가망성이 없으니까,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무형자산도 돼요. 유무형자산. 자, 평가증은 인정하고 평가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80번. 자, 법정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 이거는 아예 무신고죠. 그랬을 때 괄호 열고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 이외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에 의해 평가한다. 자, OX 들어갑니다. O예요, X예요? X. 왜요? 총평균법은 유가증권이죠.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무신고 시에 매매 목적 부동산은 내가 부동산 매매업자다. 매매업자니까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매매 목적 부동산이라고 하고 걔는 개별법이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시는 거고요. 총평균법은 뭐냐?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무신고했을 때 평가 방법이 총평균법입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는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임의 변경이 아니고 무신고시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무신고시 원칙 선입선출법. 그런데 매매 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이고 유가증권은 주식채권은 평가 방법 무신고시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이다. 자, 그래서 유가증권은 주식채권 중에서 주식은 우리 개별법 못 쓰고 총평균, 이동평균만 쓸 수 있고 그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에 선택 안 하면 총평균으로 가는 거고 채권은 세 개 중에 하나 개별법, 총평균, 이동평균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유가증권 만약에 평가 방법을 채권에 대해서 무신고하면 평가 방법 무신고 시에는 채권도 총평균법으로 가는 거다. 그것도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가 좀 뭐 더 문제를 더 내고 싶었는데 뭐 이게 전체 100문제 중에 법 5개를 다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80번까지 법인세를 풀었고요. 요 정도까지는 무조건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81번부터는 소득세법, 81번부터 100번까지 소득세법 공부할 거거든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소득세법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